목회 상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5. 어린 시절. 아동기는 대개 4세부터 12세 사이의 연령대로 봅니다. 이 시기는 특정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변화들만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정의됩니다.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이 시기에 대해 아동이 특정한 과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성인이 져야 할 책임에서는 제외되는 시기로 봅니다. 아동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의 특징은 성인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양육 의무는 성인에게만 지웁니다. 아동기는 무엇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성인기와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과 아동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동은 기껏해야 놀이에서나 성인의 역할을 맡게 되며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성인과 경쟁하게 됩니다. 아동기는 예전에는 훨씬 짧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권들에서는 곧바로 성인기로 진입하는데 비해 독일어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성인기와 아동기의 중간층으로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놀이. 아동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바로 놀이입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역할놀이에서 성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래에 놓인 목표를 대신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이는 아동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조성하고 실행해 보는데 적합합니다. 성인과의 관계에서 아동은 힘없는 약자이며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적으며 연장자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놀이에서는 아동이 조정권을 맡아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바람에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적절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의자는 비행기가 되기도 하고 놀이동물은 아기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놀이를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동시에 중요한 활동으로 표현합니다. 놀이 자체는 아동기의 후반부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일로 보이는 활동들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성인에게도 몇몇 중요한 직업 활동 가운데도 놀이의 성격을 포함한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 곧 일이 됩니다. 자료 3-7 놀이와 놀이치료. 아동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동 심리학자가 늘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자녀가 놀고 있을 때 이를 잘 관찰하는 것인데 이는 자녀가 가족 간의 상호관계와 교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놀이 광경 테스트. 이러한 관찰은 지금까지 몰랐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어려움의 원인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몇 가지 장난감 인형,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형제, 놀이동물, 동물 등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자녀에게 이 인형들이 서로 말하게 해보라. 권유해보라. 이 인형들이 서로 말하게 해보라고 권유해보라. 이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던 아동의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의 발달과 적합한 여러가지 놀이 형태. 감각 운동 놀이. 1, 2세경의 아이는 감각 운동 놀이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신체적인 움직임에 재미를 느끼며 이러한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며 오랫동안 합니다. 이 움직임들은 처음에는 사물과 같이 여겨지는 자신의 신체 부위로부터 시작하여 주위의 다른 물건, 예를 들어서 딸랑이 또는 침대 위에 있는 딸랑이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조종될 수 있는 새로운 물건들까지 포함됩니다. 정보놀이, 탐색놀이. 주위의 사물을 다루어 보는 것은 탐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은 이 물건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곰 인형 또는 혹은 방금 새로 산 장난감 자동차를 분해. 부모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방금 산 장난감 자동차를 분해하곤 합니다. 조립놀이. 이는 아동이 물건을 이용해서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상에 근접한 놀이 형태들입니다. 그 예로는 나무 조각들로 된 기구놀이, 집짓기 놀이 등이 있습니다. 상징놀이, 상상놀이. 이 형태의 놀이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놀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은 한 장난감이나 장난감과 관련된 행동을 자신이 원하거나 의도하는 것에 맞춰 재해석합니다. 이 행동 자체는 사회적 주변 환경, 즉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서 따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형놀이, 자동차놀이, 카우보이놀이, 슈퍼맨 놀이 등이 속하지만 역할놀이라고 일컫는 사회성 놀이도 역시 이에 속합니다. 규칙놀이. 이것은 놀이의 사회적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우선시되고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동시에 이 규칙이 놀이를 재미있게 만듭니다. 규칙놀이는 거의 항상 시합놀이가 되는데 처음에는 시합이 큰 의미가 없다가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놀이 형태들에 비해 규칙 놀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특수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시합의 성격을 지닌 규칙 놀이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수준의 시합 상대와 실력 비교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놀이 형태들에 적합한 나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광범위한 연령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각놀이는 7에서 30개월 정도에서 이루어집니다. 12에서 30개월에 갑자기 상징놀이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부터 취약전 연령까지 흥미가 점점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합니다. 역할놀이는 3세 아동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4세 아동의 경우 거의 역할놀이를 합니다. 규칙놀이는 취약 직전의 아동에게서는 드물게 나타나다가 초등학교 연령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점점 더 자주 나타납니다. 성의 발달. 전인격의 발달에서 볼 때 아동기에는 중요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해석 중에 하나는 프로이트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는 성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아동의 성적인 성향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들의 경우 발달 장애가 없다면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 성의 전형적인 행위 방식, 남성적인 성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이런 견해를 수용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날 프로이트 이론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남성으로서, 어머니는 여성으로서 최초이자 결정적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역할을 수용하는 데 관한 또 다른 중요한 해석은 학습의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성에 따라 구별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아동은
주위 환경에서 성 모델을 살펴보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행위를 칭찬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옳다면 일정한 성격과 양육 방법은 아동의 성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을 습득하던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성을 가진 부모, 즉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세심한 배려와 호의적이고 관심을 가진 자세로 대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성 역할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지니도록 노력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각 성에 타당한 행동을 취할 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성 역할의 정체성에 대한 세 번째 이론은 인지적 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아동이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진 두 가지의 성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는 사회적 환경에 첫 번째 질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강하고 약한 것, 집 밖에 있는지 집 안에 있는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두 개로 나누어진 사회적 세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성을 인식한 후에는 아동은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성과 관련된 아동의 자기 이해는 5 내지 6세에 안정이 됩니다. 성 정체성의 저변에 깔려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남자아이이다. 나는 여자아이다. 그래서 나는 남자아이가 하는 것만 하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여자아이가 하는 것만 하기 원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각 성별에 대한 구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식기를 가지고 노는 것, 자료 3-8. 아동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를 즐겨 하는데 이때 거의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지고 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생식기를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해 신체의 다른 부위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수치스러워하게 되거나 위협을 받게 되면 생식기는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며 이것은 미래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성관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신경성 성적 두려움이나 성이 된 이후에 성적 불능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자신의 신체에 관해 해부학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들에게 진실하고 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적인 용어로서 대체해서 쓰지 말고 소변을 본다, 질, 생식기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아동기 1960년대 독일에서 초등학교 준비 과정이 널리 퍼지게 되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되도록 빨리 취학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취학기에 충분히 자랐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에는 취학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동의 취학 능력은 아동이 스스로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는 주위 환경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일 수행 시의 자세, 동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지능만 검사하는 취학 성숙도 검사만으로는 취학 능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생활 가운데 생기는 새로운 과제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학습 장소가 다만 지식의 전달이나 인간 발달에서 주변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취학 당시 아동은 언어를 구사할 줄만 아는 상태입니다. 아동이 학교에서 언어를 간단한 글자로 해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동의 발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정된 수의 문자표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구사하는 말과는 달리 쓰여진 언어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하는 것은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취학 후 첫 2해 동안 배웁니다. 이와 같은 인지적 성과 외에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아동은 동등함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 동일한 권리와 불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로써 아동은 점차 공평함의 의미를 습득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에게 첫 번째 도덕 개념이 됩니다. 또 아동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욕구와 소원과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됩니다. 한 집단이 원하는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학교를 위한 준비. 아동의 취향 능력은 나이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닌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일 화목한 가정에서의 양육과 유치원에서의 양육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다면 취학 전 아동으로서 가장 좋은 발달과 학교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준비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동이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는 배우는 기쁨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장날 거야 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한 양육 방식입니다. 아동은 기초적 위생에 관한 습관들을 익혀야만 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 스스로 씻고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준비시켜야 할 기초적인 사회성이 있습니다. 지시하는 것을 따르고 작은 과제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준비 자세가 이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동이 집단의 공동체 속에 자신을 소속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제가 없거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던 아동이라면 이 점은 특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아동은 색깔, 색연필, 진흙재료, 종이 등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왼손잡이의 아동을 오른손잡이로 뜯어 고칠 필요가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왼손잡이는 원칙적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왼손잡이 아동에게 오른손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료 3-9 왼손잡이 아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내를 가지고 연필, 숟가락, 붓들을 가끔씩 오른손에도 쥐어줘 보라. 아동은 양손을 이용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된다. 매우 일반적으로 왼손잡이들에게서 섬세한 움직임들, 예를 들면 쓰기, 그림 그리기 등은 큰 운동 기능적 움직임들보다 못받기, 핸드볼 게임하기 등 더 쉽게 오른손으로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움직임은 그냥 왼손으로 계속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왼손잡이에도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는 원칙적으로 평생 동안 왼손으로만 글을 씁니다. 심지어 이들은 오른손잡이보다 더 잘 쓰기도 합니다. 왼손잡이는 대개 양손을 이용해서 오른손잡이보다 더욱
숙련된 솜씨로 일을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 왼손도 동일하게 하도록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취약한 아동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언어 발달이 특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즐거움을 발달시키며 서로 관련성이 있는 단순한 문장들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적합한 대화 형태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문장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말을 가로막지 않는 것 등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동에게도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 전형적인 청소년을 말하고자 한다면 연령대로는 아동과 성인 사이에 속하는 약 12세에서 20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령층을 특징 짓는 두 가지 주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신체 변화로 아동이 몇 년 안에 성인으로 변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가치관, 감정, 행동 방식의 변화로 이는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급격한 변화들 때문에 위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때문에 반드시 성인에 대한 반항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위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고자 합니다. 아동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를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현저한 특징은 2차 성징입니다. 사춘기와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사춘기 이후에 오는 청년기입니다. 청년기를 지나면 청년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춘기의 연령대를 보면 11세부터 15, 16세 사이가 되며 17, 19세는 청년기에 속합니다. 남자 청소년은 18에서 20세의 최종 신장에 이르게 되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미 16에서 17세쯤 키의 성장이 멈춥니다. 남녀 모두 명확한 급성장 시기가 있습니다. 소녀의 경우는 12에서 13세, 소년의 경우에는 14에서 15세입니다. 이 기간에 신체의 부위들은 모두 동일한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다양한 속도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의 흐느적거리는 자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인의 상태에 이르는 첫 번째 신체 부위는 머리, 손, 발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또 성장의 대표적인 신체 부위라고 볼 수 있는 몸통보다는 다리와 팔이 먼저 자랍니다. 이러한 상이한 속도의 성장은 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점퍼보다 바지의 크기가 한 해 더 일찍 맞지 않게 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남성에서 일어나는 근육 성장의 증가도 이때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녀들은 11세 때 소년들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근력을 소유하지만 이후부터는 소년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청소년기에서 신장과 몸통 부분의 성장이 매우 가시적이긴 하지만 신체의 주요 변화는 이들 영역에서가 아니라 성적 성숙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저한 호르몬의 변화로 생깁니다. 자료 3-10은 소녀와 소년의 성적 특징들의 성숙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료 3-10은 소년의 연령대와 청소년기의 성적 특징의 변화인데 소년의 연령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소녀의 연령대에 대한 것을 지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성적 성숙은 자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영향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신체적 발달과 이에 따른 정신 상태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 사이에는 단지 6에서 10% 정도의 공통점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체적 변화, 물론 몇 가지 전형적인 새로운 문제들, 예를 들어 소년은 월경, 소년은 몽정 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청소년과 함께 이 점에 대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월경, 정기적 월경은 위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소녀들이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활동하는데 자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월경은 보통 4, 6일 정도 계속되는데 자주 신체적 불편함과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수영을 할 때도 충분히 감염 예방을 한다면 월경 중이라도 별로 문제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월경 전 기간 동안 운동을 하는 것은 성가신 월경 동반 현상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정액 사출, 남성 중 83%는 언젠가 정액 사출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춘기 시작 후 1, 2년 이후입니다. 정액 사출은 자주 성적인 꿈과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잠자리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청소년은 이에 대하여 수치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정액 사출의 생물학적 원인을 설명해주고 이것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 부모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단체 백십자가는 부모와 청소년이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유익한 간행물을 발간해 왔습니다. 자위행위, 목회 상담을 하는데 소위 수음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 용어는 오난의 정액 사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자위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난의 경우는 성관계를 중단한 경우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오난과 과오이며 따라서 용어 오난, 수음은 이런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위행위 문제와 관련된 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개 젊은 남성들이 큰 죄의식에 대하여 말할 때 자위행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는 목회 상담 대화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 자위행위만큼 벌과 협박에 내몰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목회 상담자와 상담가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갑니다. 자료 3-11 오난의 불순종,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매우 많이 읽혀진 오래된 출판물에서는 종종 자위행위를 파멸의 결과를 초래하는 살인적 폐륜이며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폐륜의 결과로 두통, 현기증, 떨림증, 땀을 심하게 흘림, 심장 박동, 두려움 상태 등을 들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남용할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중병이나 결핵까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목회 상담자들과 상담가들 사이에 새로운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위행위는 성적 성숙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자연스럽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중독, 고립, 자아도취 상태를 초래하여 청소년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 수음으로써 자위행위는 사춘기 이전에 소년은 자주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이른 소년은 자위행위를 합니다.
15세 정도의 소년들 중 90%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동 자유행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뚜렷이 줄어들긴 하지만 40대의 독신자에게서 60%, 기혼자들에게서 20%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킨제이의 연구 결과가 독일의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보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수치들이 독일에서도 1970년대에 이루어진 슈미트와 시구스의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위행위가 병이거나 생물의학적 발달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드물게 심리사회적 갈등의 한 표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갈등을 치료해야 합니다. 자위행위가 청소년의 정상적이고 통례적인 성적 발달의 한 단계라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 방식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안이 생깁니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 이 문제에서도 해당되는데 곧 청소년과 열린 대화를 하는 것이며 이 대화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잘못된 죄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위행위는 정상적인 것일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덕적 차원, 죄로 판단해서는 안 됨.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사회적 장애 요소가 생기는 근원적 이유는 낮은 자존감, 불안정, 접촉의 빈곤, 고립과 부족한 성취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치료할 때 역설적 의도로 자위행위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소한 일 정도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의 위기. 오늘날에는 수많은 경험적 자료들에 의해 청소년기를 급박한 위기, 정서적 불안정, 급속한 위험의 시기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발달 과제가 간단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이전 시기나 이후 시기보다 더 뚜렷하게 당사자들이 이 시기의 발달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은 특별한 발달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인의 과제는 이들이 잘 해결해 나가도록 자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혹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혹은 부모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들, 자신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들을 받아들이기, 운동과 휴가, 일 속에서 신체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습득하기, 이때 청소년들은 남성과 여성의 행위와 성 역할을 수행해서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 또래들에 대하여 더 새롭고 성숙한 관계성을 이루어가기, 이 과정에서 또래 집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성을 획득하기, 이 과제는 특히 부모에게 자주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유능한 성인으로 키우기 원하면서도 가족 구조를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생활 준비하기. 청소년기에 배우는 것은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직업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과 가정생활 준비하기.
장래 배우자와 가족에게 대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필요한 지식들과 사회적 성숙도를 습득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익히기,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의무를 지는 것과 정치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합니다. 가치체계와 자신의 행동을 위한 판단 규범으로서 윤리의식 정립하기. 이 단계에서는 주변 문화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을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후에 종교적 발달에 관한 부분에서 보듯이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제는 다른 모든 과제들보다 우위에 있으며 청소년의 중심적 과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 성문제, 친밀감, 수용하기. 이 발달 과제는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를 위한 전제가 되며 이 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는 부부나 가정의 개념보다 더 근접한 개념입니다. 또 성관계는 부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책임감 있게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점 발달시키기. 아동은 계획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며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목표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체성 확립. 에릭슨은 정체성의 발달을 청소년기의 중심 발달 과제로 보았습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누구로 여기는가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를 누구로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연구를 통해 왜 청소년기 전이나 후가 아닌 바로 청소년기의 정체성 문제가 핵심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가 되어서야 사고의 발달이 어느 정도 진보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관심사와 성격 면에서 다른 청소년과 공통적인 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도록 주위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춘기 동안 신체적 변화들은 자신의 성별에 관해 관심을 끌게 되며 부모는 자립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며 학교 교사나 직업학교에서의 교사로부터 장래 직업에 생각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게다가 사고력이 발달하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사고와 행위와 감정이 더 이상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야 성인의 성숙한 인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과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 사이에 전혀 격차가 없을 때나 가능한 소위 완벽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애쓴다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정체성은 우선은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정체성 위기를 유발시키는 무관심으로 이끄는 첫 단계가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완벽한 정체성이 이러한 또 일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경험과 기대 간의 간격이 너무 커지게 된다면 정체성 확립은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고 다시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행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상반관계가 아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모든 과정은 청소년에게 성공적인 체험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다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확고한 정신적, 사회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청소년은 비타협주의적인 입장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타협을 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약자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 환경에 따라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이상을 관철시키는 것이 저지됨으로써 청소년은 이 성숙기의 자존감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정체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모적인 요소가 첨가되고 보상 가능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체성의 위기는 장기간으로 돌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꿈꾸듯이 멍하게 있는 상태는 청소년들이 정체성 위기로부터 도피하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청소년을 장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제를 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나이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인정받게 되고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가지는 성공 체험에서 커가게 됩니다. 3. 사고의 발달. 양육과 관련된 문제에서 사고의 발달은 바울 서신에 나온 성경 구절, 즉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장의 영향으로 목회 상담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람의 사고, 감정, 의지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인 정신에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본다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정신 발달은 복음 선포와 목회 상담 영역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이 아동과 성인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령층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부모나 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아동의 사고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아동 상황에 맞는 성령의 증거하심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독교계의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서 이 부분에서 불확실함과 무지가 있다는 점에서 나는 동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육자나 상담자가 아동을 작은 성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아동의 사고 체계 또한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르게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피아제의 사고 단계. 피아제는 사고 발달에 관한 견해들은 지난 몇 년간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그의 이론 중 몇 가지는 수정되었지만 사고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그의 견해가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의 최초의 지식들은 행위와 그 행위를 통해 얻은 감각적 경험들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출생 시부터 신생아는 듣고 보고 냄새 맡는 것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식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인식은 예민함이 아직 최대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아동은 이러한 모든 감각 분야에서 오는 정보들에 대해 반응을 합니다. 아동은 다양한 모델들을 인지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소리의 차이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세상을 보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경험들을 서로 연관시키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은 아동이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 얻게 되며 아동의 관심을 일깨우고 사로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는 변화입니다. 실제 아동의 관심을 끌며 고정시키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과 어둡고 밝은 것 사이의 경계, 갑자기 만진다거나 약동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아기는 단순하게 연결시키지만 유아들은 도식을 만들어냅니다. 피아제는 도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도식은 근원적인 사건과 관련된 경험들의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는 하나의 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아동에게 있어서 차들이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도로는 아동에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도식은 또한 이전에 경험한 것을 다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도식은 현실과 같은 복사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실제 상황의 모든 요소를 다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두 번째 경험을 첫 번째 것과 연결시키며 세 번째 경험은 두 번째 것과 연결시킵니다. 이때 정신은 각 경험이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갑니다. 도식적인 전형으로 표현되는 이 종합은 이전에 겪은 어떤 경험과 동일하지 않으며 정신이 만들어낸 하나의 조형물입니다. 아동이 경험으로부터 하나의 도식적인 전형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그가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이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아동은 구체적인 경험 없이도 추상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적응과 균형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아제는 사고 발달에 있어 네 가지 다양한 균형 단계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다음에 이 네 가지 사고 발달 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감각 운동기. 사고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감각 운동기는 2세까지 발달되는데 아동은 인지와 신체적 움직임 사이의 관련성을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이 연령대에서의 사고는 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아에게서 사물이란 자신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아가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왜 우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유아는 어머니가 방을 나가면 더 이상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아는 자주 반복해서 커튼 뒤에 숨기 놀이를 하거나 사라졌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날 때마다 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 연령층의 아동에게 사랑을 인식시키려 한다면 감각기관의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쓰다듬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먹여주는 것 등을 아동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은 읽어주는 사람의 일정한 목소리가 아동에게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조작기 2에서 7세의 연령대에서는 지금까지 만져보기만 했던 사물에 아동이 익힌 내면화된 상징들과 표시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단계에서 아동은 한 단어인 공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즉 공을 갖고 싶다, 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 등의 경우에도 공을 사용합니다. 취약 전의 아동의 사고는 지금과 여기에 제한되며 매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띱니다.
아동은 점차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동일한 원리의 기초에 있다가 부모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량의 우유를 넓고 평평한 그릇에 옮겨 담는다 해도 양이 적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발달은 몇 해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전조작기의 아동은 토끼가 비둘기로 변한다거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연령대의 아동에게 있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 3-14의 전 조작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 발달 15개월 때쯤 대부분 아동들은 자신들의 익숙한 사람들이나 물건에 대해 개별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동들은 엄마, 아빠 등을 말하며 이러한 한 단어들로 자신들의 모든 욕구를 표현합니다. 얼마 있으면 둘 혹은 여러 단어들을 함께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유학이 끝날 단계인 약 3세쯤에는 짧은 문장을 익숙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은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과 얼마나 자주 자녀와 대화를 하는가에 좌우됩니다. 말하면서 사과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은 유아기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유아는 상상 속의 친구가 있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이 상상 속의 친구가 유아가 말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전조작기에서의 아동의 사고. 여러분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숫자의 가치가 변한다고 상상해보라. 3이라는 숫자가 더 이상 3이 아니고 6개 중에 한 부분이 된다. 그것이 12개 중에서 나온 것이지만 더 이상이 된다. 사각형을 세우게 되면 더 이상 사각형이 아니다. 한 선을 구부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더 이상 동일한 선이 아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토끼나 개로 변할 수도 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존재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커튼 뒤나 이불 밑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전조작기의 아동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아동은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아동은 사랑이나 사랑스럽다를 자기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에만 적용시킵니다. 아동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며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며 돌봐주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 아동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빼앗았을 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전조작기 말기의 사고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 7에서 12세의 아동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상황에서 논리적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의 아동은 자가용, 버스, 자전거, 롤러스케이트의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를 여러 가지 그릇에 옮겨 담아도 무게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조작적 사고 방식에서는 아동은 사회적 구조들도 인식하며 그들이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들에 대해 감사해 합니다. 아동은 논리적 조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놀랍게도 이 수준에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 단계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아동은 이제 너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며 아동은 구체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한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아동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에서의 사고. 형식적 조작기 약 12세부터 내에 있는 청소년은 구체적인 대상을 탈피하여 추상적인 관계 구조에서도 사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부 원리들로부터 실제적인 경우들을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 원칙을 분명하게 납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 차원에서는 관용, 명예심 등과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주제들에 대해 상황적인 예를 들지 않고서도 토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원칙들, 예를 들어 이웃사랑을 정의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성인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 세계에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칙을 설명할 때 듣는 사람이 예를 묻는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강연이나 설교를 할 때 현실적인 예로부터 시작해서 형식적 조작기 차원으로 단계를 높이면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단계에서 사랑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청소년은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이 의미하는 신적인 아가페적 사랑을 모든 것을 포용하며 한 개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은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적인 사랑의 원칙에서 각각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즉 다른 사고 단계에서도 유도될 수 있습니다. 피아제의 이론에 대해 비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피아제의 단계 도식에 예외가 있으며 완전치 못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발달 단계에서나 마찬가지로 모든 발달 단계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 비판받는 점은 사람의 기억력은 출생에서 5세까지 매우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다가 아동기의 중반기와 청년기의 연령에서는 서서히 증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기억을 반복하면 기억 기술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을 반복하면 기억 기술이 향상된다. 나이가 들수록 아동은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들을 통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동은 이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이나 성인을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상당 부분은 학습 과정의 결과들입니다. 아동이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적 실행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하는 아동은 매우 즉흥적으로 과제에 접근합니다. 그들은 미리 생각해 보지도 않으며 시도와 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피아제의 연구 결과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점은 이미 언급했던 최근의 결과들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모든 성인들이 네 번째 사고 발달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사고 발달 단계 전혀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적인 비판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피아제의 이론은 아직도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로 그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 교육, 현장 교육이나 실용적 적용의 학습 자료의 선별뿐 아니라 학습 방법의 선별에서도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망 수용. 부모는 늘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이해가 가능한지를 먼저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조망 수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추측하여 결과를 끌어내므로써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 사고, 심리적 과정들, 감정, 소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조망 수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면 아동에게 일련의 위안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완성해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214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